안녕하십니까. 부산 중부경찰서장 강민호입니다. 설마 어떻게? 수진이 아들 임용식 당일 들은 이름은 15년 전 순직한 자신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믿었던 15년은 거짓 위에 세워진 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단상 위에 섰던 그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누가 침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이후 15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오늘도 사연각인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마음이 조금은 풀리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신 사연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골목길에는 아직 어젯밤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온 튀김기름 냄새와 밤새 타고 꺼진 담배 냄새, 계단 청소에 쓰인 락스 냄새가 뒤섞여 서늘한 공기 속을 떠다녔다. 편의점 간판 불빛만 덜컹거리며 켜져 있었고 한수진은 계산대 옆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다. 조심히 가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 있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다. 밤을 새운 피로보다 아들이 경찰이 되는 날이라는 사실이 더 먼저 몸을 깨우고 있었다. 사장은 계산대 뒤에서 봉투 하나를 건넸다. 오늘 그날이라면서요. 이건 내가 따로 챙긴 거예요. 수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15년 동안 새벽마다 여기서 버텼잖아요. 그 말에 수지는 더 대답하지 못했다. 사장님 덕분이죠.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고 잠바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밤샘 야간 근무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나오자마자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수원역으로 향했다. 편의점 사장이 건네준 두유를 한 손에 쥔 채 그녀는 오른손에 작은 검은색 크로스백을 더 꽉 쥐었다. 그 안에는 부산행 KTX 승차권과 흰색 축의금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에는 단정한 필체로 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원역에서 KTX를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아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못 오셔도 이해해요. 이해해준다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수지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무슨 소리냐라고 쓰려다 그냥 곧 간다라고만 남겼다. 수원역 플랫폼에서 KTX가 들어오자 바람이 휙 몰려왔다. 수지는 커다란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옆으로 몸을 붙이고 조용히 열차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비로소 새벽녘까지 버틴 피로가 몸속에서 꿈틀거렸다. 오늘까지만 버티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부산역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때였다. 부산 동구 중앙대로를 가르는 택시는 이미 꽉 들어차 있었고 역 밖으로 나서자 바닷바람 특유의 짭조름한 공기가 폐 안쪽까지 스며들었다. 부산시청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택시기사는 대강 그녀의 나이와 복장을 한번 훑어본 뒤 내비게이션을 켰다. 임용식인가 보네요. 오늘 경찰 쪽 행사 있다던데요. 백미러로 시선을 마주치며 기사가 말을 건넸다. 네, 아들 임용식이에요. 수지는 짧게 웃었다. 축하해요. 요즘 공무원 되기 쉽지 않은데 경찰이면 진짜 효자네.
효자라는 말에 수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범일동, 연산동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오래전에 이 도시에서 살던 시간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는 나도 여기 주민이었지. 남편이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시절 화명동 주공 아파트에서 살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겨울이면 아들이 뛰놀던 놀이터,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오가던 길, 파출소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밤이 겹쳐 보였다. 택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를 따라 달리다가 시청 앞 광장 근처에서 속도를 줄였다. 광장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 두 손 가득 꽃다발을 든 어머니들, 아이를 아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여기서 내리면 바로예요. 기사가 말했다. 수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밤새 식지 않은 피로감이 잠시 깨어나는 듯했다. 어머니, 시청 대강당 입구 쪽 유리문 앞에서 한 청년이 팔을 번쩍 들었다. 새 제복을 입은 강지훈, 아들이었다. 흰 셔츠 위에 착 감기는 남색 제복, 빳빳하게 선 칼라, 가슴 위에 달린 이름표와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수지는 계단 몇 칸을 남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어머니, 진짜 새벽에 바로 나온 거예요? 얼굴이 좀.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 얼굴을 살폈다. 괜찮아. 오늘 안 오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밤새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생각만 했어.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나? 수지는 일부러 더 밝게 웃었다. 가까이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지우는 제복 소매를 한번 만지작거리다 어색하게 웃었다. 이상하죠? 제가 이 옷 입고 있는 거. 이상하긴. 잘 어울린다. 그 옷.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나 혼자 한 거 아니고. 대강당 안으로 들어가자 2025년 제2차 순경 임용식이라는 현수막이 무대 위에 걸려 있었다. 가운데에는 금색 경찰 마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양옆에는 태극기와 경찰기가 나란히 서 있었다. 지우는 동기들이 있는 자리로 들어갔고 수지는 가족석 맨 뒤에 자리를 잡았다. 의자에 앉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다. 혹시 아는 얼굴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부산에 남아있는 시댁 사람들, 예전 경찰 가족들, 누구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옆자리에서는 어떤 어머니가 꽃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드님이 몇 번째예요? 그녀가 말을 걸어왔다. 외동이에요. 수진이 대답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는 둘째예요. 첫째는 공무원 떨어지고 둘째가 먼저 붙어버려서 큰일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맨날 형이 자존심 문제라고 잔소리하고. 그녀는 웃으며 떠들어댔지만 수진의 귀에는 그 말들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만 들어왔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대강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다. 차력 구령이 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다. 순직 경찰관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이라는 말에 수진의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앉았다. 그 순간 2010년 12월 장례식장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부산 북구 화명동의 장례식장.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수진에게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망진단서를 건네던 장면. 순직이래. 우리 아들 순직이라고. 그 말 뒤에 이어진 울음소리, 영정사진 속 정복 차림 남편의 얼굴, 뒤이어온 사상경찰서장과 간부들의 위로.
강경희가 끝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 말들 덕분에 그녀는 15년을 버텼다. 묵념이 끝나고 임용장 수여가 이어졌다. 지훈의 이름이 불릴 때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들이 앞으로 걸어나가 임용장을 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어서 대표 선서, 우수 졸업자 표창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신임 순경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밝아졌다. 부산광역시 중부 일대를 책임지고 계신 부산중부경찰서장 강민호 서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수진의 손에서 흰 봉투가 미끄러질 뻔했다. 강민호? 박수 소리가 대강당 가득 울려 퍼졌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사람들 손을 따라 두 손을 마주쳤지만 눈은 이미 무대 오른쪽 계단으로 쏠려 있었다. 짙은 남색 정복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어깨 위의 견장이 금빛으로 빛났다. 머리는 짧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마와 눈가에 박힌 주름들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주름 틈 사이로 드러난 눈매와 인매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동명이인이겠지. 설마.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속으로 부정이 올라왔지만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그 모든 부정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민호입니다. 목소리. 2010년 12월 이전까지 새벽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나왔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였다. 수진의 귀 주변에서 혈관이 뛰기 시작했다.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배어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옆에서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갑자기.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약간 끄덕였다. 눈은 여전히 단상 위 남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처음 경찰 제복을 입었던 1990년 3월이 떠오르네요. 그때도 이렇게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 기대에 맞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가 지나간 시간을 말할 때마다 수진의 기억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새로 제복을 맞추고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던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 어때? 잘 어울리지? 라며 장난스럽게 물어보던 밤. 여러분이 앞으로 서게 될 현장은 책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곳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제복 입은 순간 가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가족을 더 생각해라. 그 말이 수진의 귓속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그럼 넌 그동안 누구 가족을 생각했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겨우 눌렀다. 한참 동안 이어진 축사가 끝나고 다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진은 의자에 앉은 채 손가락만 조금 움직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 안으로 공기가 가득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밖에 공기 좀 쐬러 나갈래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잠깐만 있어보자. 끝까지 보고 나가자.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대강당을 나가는 순간
2010년 12월 이후 15년 동안 쌓아 올린 삶의 이야기가 모두 다 쓰이기 시작할 거라는 걸. 임용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무대 앞으로 몰려가 단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가족석이 비워지는 사이 무대 아래쪽에서는 꽃다발과 상장을 들고 웃는 얼굴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줄지어 섰다. 강지훈, 순경, 여기요. 가족분이랑 같이 한 장 찍어요. 사진사가 손짓했다. 지훈은 어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일단 사진부터 찍어요. 이건 나중에 두고 봐야 하니까. 수지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날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면 자신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았다. 무대 앞에 서자 사진사가 구도 잡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아들 조금 안쪽으로, 아들은 어머니 어깨 살짝 감싸보세요. 지훈이 어색한 손짓으로 어머니 어깨를 감쌌다. 수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나는 순간 수지는 잠깐 눈을 감았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나올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사진이 찍히고 난 뒤부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이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지훈이 물었다. 어머니, 물이라도 좀 마실래요? 얼굴이 아까부터. 지훈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아버지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지? 지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 걸 왜 물어요? 강민호잖아요.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곧 자기 말의 무게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그래, 강민호. 수지는 무대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죽었다고 생각한 이름인데 아까 사회자가 뭐라고 불렀는지 들었지?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 중부경찰서장 강민호. 아까 스피커를 통해 울린 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지훈이 말했다. 경찰에 강씨도 많고 민호라는 이름도 흔하고 동명이인이면 좋겠다. 수지는 짧게 웃었다. 근데 얼굴이 똑같아. 목소리도 똑같고 그럼 뭐가 다른 사람인 거냐?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봉투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다. 잠시 뒤 무대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부산경찰청 홍보담당 경감이었다. 명찰에는 김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지훈, 순경? 그가 공손하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장님이 잠깐 뵙자고 하시네요. 가족분이랑 같이 오셔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곧 한 번 깜빡거리고 나서 차분한 얼굴을 되찾았다. 가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내가 도망가면 진실이 도망가. 지훈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괜찮겠어요? 괜찮지는 않지. 그래도 가야지. 홍보담당 경감을 따라 대강당 뒤편 복도로 나가자 행사장의 소음이 서서히 멀어졌다. 복도 끝에는 귀빈 대기실이라고 적힌 작은 명패가 문 옆에 붙어 있었다. 김영수가 문을 두드렸다. 서장님, 강지훈, 순경하고 보호자분 모셨습니다.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은 작았지만 정갈했다. 회색 소파 2개와 낮은 테이블, 벽에는 간단한 서예 작품과 경찰 휘장이 걸려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부산시청 앞 도로와 버스 정류장이 내려다 보였다. 창가 쪽에 서 있던 남자가 몸을 돌렸다. 강민호. 수진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 꽂혔다. 정수리 쪽 머리숱이 조금 옅어졌고 눈가와 입가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기본 얼굴 윤곽과 표정은 15년 전 그대로였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가 부른 이름은 2010년 12월 전에 매일 들었던 호칭 그대로였다. 수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왜 살아있어? 대기실 안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강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동작 사이로 머릿속에서는 2010년 12월의 밤들이 연달아 지나갔다. 그건 내가 설명해야 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뭐려? 민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5살 무렵부터 얼굴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본 아이였다. 지금 눈앞에 선 지훈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경찰 제복을 입은 청년이었다. 2010년 12월 1일이었어. 민호가 말을 이었다. 그날 사상경찰서 강력팀이랑 같이 사상구 괴법동에 있는 불법 도박장 단속 나갔어. 원래 계획은 일주일 전부터 잠복하면서 VIP 손님들까지 한 번에 잡는 거였지. 근데 현장 들어가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어. 그는 손가락을 한 번 쥐었다 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정보가 윗선에서 미리 흘러나갔더라. 그날 저녁 사상경찰서장실로 호출이 왔어. 그 사람이 지금 부산지방경찰청 차장이야. 수진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 이번 사건 여기서 조용히 정리하자. 괜히 위까지 건드렸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어라고. 나는 그런 말 듣고도 보고서 원본대로 올리겠다고 버텼어. 그랬더니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서 보여줬어. 민호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너랑 지훈이야. 그때 우리가 살던 화명동 아파트 앞이었어.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오는 길 편의점에서 장 보고 나오는 너, 그런 사진들이 뒤에서 찍혀 있었어. 사진 뒷면에 한 줄이 적혀 있었어. 선택하라고. 지훈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래서요? 처음엔 무시했어.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날 밤 불법 도박장 주변에 다시 잠복을 나갔어. 누가 또 오는지 보려고. 근데 예상 못한 차가 들어왔어. 민호의 시야에 그날 밤의 어둠이 다시 펼쳐지는 듯했다. 비 오는 밤이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가로등 몇 개가 꺼져 있었지. 골목 틈에서 누가 차를 몰고 나왔어.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고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내 쪽으로 돌진했어. 피하려다가 전봇대 쪽으로 튕겨나갔고 그 다음 기억은 거의 없어. 수진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설명이 떠올랐다. 사고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장에서 거의. 눈을 떴을 때는 부산 대병원 응급실이었어. 머리는 깨질 것 같고 갈비뼈는 몇 개 부러져 있었고 의식이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그 와중에 사상경찰서장이 들어왔어. 간호사한테 조금 나가달라고 하더니 내 귀에다 이렇게 말했지.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으면 너도 위험하고 가족도 위험할 수 있다고. 대신 내 이름을 조직에서 지우고 순직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유족연금, 장례 다 우리가 책임지고 챙겨줄 테니 너는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그 말 받아들였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멀쩡한 정신이 아니었어. 진통제에 술 몇 잔 먹은 것처럼 머리가 흐렸고 온몸이 아팠어. 근데 그 와중에도 너랑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어. 내가 여기서 버티겠다고 했다가 저 사람들이 진짜로 가족을 건드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 결국 내가 물어봤어. 그렇게 하면
진짜로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거냐고.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랬어. 우리도 사람인데 약속은 지킨다고. 그 말 믿었어. 그리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착각했어. 지훈의 눈가에 분노가 번쩍였다. 최선이요? 최선이라고 그때는 믿었어. 민호가 힘없이 웃었다. 며칠 지나고 내가 완전히 의식을 차렸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끝난 뒤였어. 내 이름으로 사망진단서가 발급됐고 순직 절차가 진행됐다는 말을 들었어. 내가 일어나서 나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진행한 행정 절차가 모두 뒤집히고 너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또 겁을 줬어. 그래서 그냥 눌려 앉았어? 수진이 물었다. 응. 그때는 그게 너희를 지키는 길이라고 진짜로 생각했거든. 그 뒤로 나는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 공식 기록에는 없는 자리, 이름만 바꾼 채로 내부에서 지저분한 일 처리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승진한 거네요. 민호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 현장에서 실적 쌓이고 윗사람들 심부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보고서에 눈 감으면서 올라갔어.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서장 자리까지 왔어. 그동안 너희 얼굴을 떠올리는 날마다 술을 마셨고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가족이 안전하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였어. 대기실 안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수지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그 15년 동안 우리를 한 번도 안 찾았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찾은 적 있어. 2013년 봄이었어. 내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이었지.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후배가 술자리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 형수님이 수원으로 이사 갔다고. 주소를 겨우 알아내서 휴무날 몰래 수원으로 갔어.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때, 맞아. 그때 세류동 반지하 골목 끝에 서 있었어. 저녁 무렵이었는데 너가 편의점 앞에서 하얀 봉투 들고 나오는 걸 봤어. 내 옆에는 초등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지훈이가 있었고 두 사람이 나란히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나는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어.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때도 다가가고 싶었어. 나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나타나는 순간 내가 받게 될 시선이 눈앞에 그려졌어. 순직한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라는 소문, 유족 연금 문제로 동네에서 받게 될 가시 같은 말들 나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또 도망쳤어. 수지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그게 내 두 번째 선택이었네. 그래.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첫 번째 선택은 내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였고 두 번째 선택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였어. 그리고 그 두 선택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어떤 선택하려고 온 거예요? 민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내가 경찰이 되겠다고 들었을 때 처음에는 막고 싶었어. 너무 늦었지만 이 조직 안에 너를 더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너는 언젠가 이 조직의 추악한 구석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 알게 될 거야. 그때 내 아버지가 그 추악함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소문으로 듣게 되면 그게 더 끔찍하겠다고 생각했어. 수진이 물었다. 그래서 임용식 단상 위에서 이름을 그렇게 크게 불렀어? 그래. 오늘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복 입고 내 얼굴이랑 이름을 다시 보여준 거야.
이제 숨지 않겠다는 의미였어. 그리고 2010년 12월 사건 기록을 꺼내려고 해. 당시 사상경찰서장, 지금의 부산지방경찰청 차장 이름까지. 지훈이 숨을 고르듯 물었다. 그 사람 건드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마 경찰 옷은 벗어야겠지.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징계받고 잘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15년 동안 묻어둔 일들이니까 여기저기 얽힌 사람도 많을 거고.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수지는 대답 대신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서 엇갈리게 포개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느껴졌다. 한 가지만 약속해.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를 핑계로 삼지 마. 내가 2010년에 했던 선택도 2013년에 우리 골목까지 왔다가 도망친 것도 다 내 선택이었어. 근데 내 입에서 한 번도 내가 비겁했다라는 말은 못 들었어. 이번에는 적어도 그 말부터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겁했어. 그 말부터 할게. 대기실안 공기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바뀌었다. 누군가는 이제야 제대로 시작된 싸움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임용식이 있던 날로부터 닷새 뒤 2025년 12월 23일 오후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 빌라 3층 복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어설프게 붙어 있었다. 입주자 대표가 대충 꽂아둔 듯한 반짝이와 낡은 산타 스티커들이 벽 한쪽에 모여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우편함을 열었다.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카드사 홍보지 중간에 흰색 관공서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발신인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어머니 왔어요? 집안에서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그런데 이거. 수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둘은 마주 앉아 봉투를 뜯었다. 귀하는 2010년 12월 부산 사상경찰서 불법 도박장 단속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2026년 1월 3일 10시까지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눈에 선명하게 박혔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지훈이 낮게 말했다. 서장님, 아니, 아버지가 자료 넘겼다고 했죠. 내부 감찰팀이랑 검찰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수지는 종이를 한 번 더 읽었다. 참고인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냥 장례식장에서 울던 사람인데 이제는 참고인이래. 어머니, 그럴 수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 그런 게 다 중요하니까요. 그게 조작된 건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하고.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다시 부산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다. 그 도시에서는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러 가야 하잖아.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 사는 게 참 웃기네. 장례 치른 도시로 다시 남편 이야기하러 가야 하니. 지우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 맨 아래에는 아직도 어색한 이름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강민호 서장.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보다 다소 쉰 듯한 소리였다. 저예요. 지훈이요. 그래. 무슨 일 있니?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 왔어요. 어머니 앞으로. 알고 있어. 오늘 낮에 검사한테 연락 받았어. 일정 잡았다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올 수 있겠니? 지우는 출석 요구서 종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차피 가야죠. 안 가면 더 이상하죠. 미안하다. 민호가 낮게 말했다. 내가 시작한 일이라서 너희까지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이미 끌려 들어왔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요. 순직 경찰관 아들이라고 불리던 때부터 이제 와서 빠져나가기도 애매해요. 차라리 눈 뜨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훈아.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후회하니? 경찰이 된 거.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조금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이 오니까,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걸 제대로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 고맙다. 아직 고마워할 건 없어요. 검찰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책임질 건지 보고 나서 생각할게요. 지훈이 전화를 끊자 수진이 물었다. 통화했어? 네. 뭐래? 검찰 조사 시작된 거 알고 있어요. 어머니랑 나보고 같이 오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같이 가자. 그녀가 말했다. 혼자 가면 또 누가 우리 이야기 대신 써버릴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입으로 말해야지. 내가 15년 동안 뭘 믿고 살았는지.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딘가 단단해진 기운이 있었다. 2026년 1월 3일 오전 9시 40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를 따라 택시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오른쪽 창밖으로는 부산지방법원, 왼쪽으로는 부산지방검찰청 건물이 보였다. 회색 유리와 흰 벽돌이 섞인 건물 외벽에는 검은 글씨로 부산지방검찰청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수지는 넓은 계단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계단 위로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 패딩을 입은 젊은이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천천히 올라가요. 지훈이 옆에서 팔을 내밀었다. 수지는 그의 팔을 살짝 잡고 한 칸씩 계단을 올랐다. 입구를 통과해 보안 검색대를 지나자 안내데스크 옆 벽면에 층별 안내도가 붙어 있었다. 5층 공안부라는 글자를 확인한 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복도는 생각보다 좁고 조용했다. 문마다 공안부 제1과 공안부 제2과 같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한쪽 대기실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각자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엔 강민호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민호는 두 사람을 보고 조용히 일어났다. 왔어? 네. 지훈이는 가볍게 대답했다. 잠시 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검은 정장에 검은 안경을 쓴 그는 세 사람을 향해 다가왔다. 한수진 씨, 강지훈 씨, 강민호 서장님 맞으시죠? 그가 공손하게 말했다. 네. 지훈이 대신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이준호입니다. 편하게 이 검사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는 손짓으로 조사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조사실에는 긴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테이블 한쪽에는 녹음 장치와 노트북,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진술은 사실대로라고 적힌 문구가 걸려 있었다. 이준호 검사가 먼저 자리를 안내했다. 강 서장님은 이쪽에 앉으시고요. 한수진 씨와 강지훈 씨는 이쪽 참고인석에 나란히 앉으세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녹음 장치 빨간 불이 켜졌다. 지금부터 2010년 12월 사상경찰서 불법 도박장 단속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준호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먼저 당시 공식 기록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10년 12월 3일 사상경찰서 강력팀이 불법 도박장 단속에 나갔다가 강민호 경위가 현장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순직 인정, 유족연금 지급, 장례식 지원 등이 진행되었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지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다시 15년 전 장례식장 공기에 갇히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민호 경위가 사망하지 않았고 이후 신분을 받고 조직 내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해 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사상경찰서장, 현재의 부산지방경찰청 차장이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고요. 이준호 검사는 시선을 수진에게 돌렸다. 한수진 씨, 네. 당시 상황을 한 번만 처음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편분 사망 소식을 들었는지, 장례식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후 15년 동안 어떤 설명을 믿고 살아오셨는지요. 수지는 손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10년 12월 3일 밤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야간 근무라고 했거든요. 사상구 쪽으로 단속 나간다고 했고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화명동 아파트에서 지훈이 숙제 봐주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전화는 사상경찰서에서 왔어요. 남편이 단속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바로 병원으로 오라는 말만 들었어요.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부산 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이미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기억이 조금씩 끊겨요. 이준호 검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장에서 사상경찰서장을 보셨죠? 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여러 번 왔다 갔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절도하고 시어머니 손도 붙잡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강경희가 끝까지 현장 지키다가 갔다고. 불법 도박장 조직이 생각보다 크고 윗선까지 얽혀 있어서 힘들었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이 원래 일 욕심이 많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사상경찰서에서 담당자가 와서 서류를 작성해 줬어요. 순직 유족으로 등록하면 일정 금액의 연금과 자녀 교육비 지원이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그 돈이 남편이 목숨하고 바꾼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쓰지 못했고 최대한 지훈이 학교 보내는 데만 썼어요. 집세랑 기본 생활비 부족할 때 조금 보탰고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15년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이 순직 경찰관이라고 말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소개했고 시어머니 동네에서도 그렇게 알려졌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야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말들 중 절반은 거짓이었어요.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였어요. 이준호 검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물었다. 한수진 씨, 지금 제일 힘든 점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15년 동안 다들 앞에서 죽은 사람의 아내라고 말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었고 서장까지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묻겠죠. 몰랐냐고, 정말 하나도 몰랐냐고. 그 시선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이준호 검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더 중요해요.
유족연금 문제는 나중에 따로 판단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서류상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걸로 누군가는 승진하고 누군가는 침묵을 강요당했고요. 그는 시선을 지훈에게 옮겼다. 강지훈 순경. 네. 지훈이 자세를 바로 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훈은 잠시 입술을 다문 뒤 조용히 말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내 아버지 자랑스럽겠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어요. 순직 경찰관의 아들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 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 덕분에 버틴 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힘든 내색 안 하려고 했고 저도 그럼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순직이 누군가의 거래였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 지킨 거예요. 제 아버지가 비겁한 선택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이준호 검사는 눈빛을 조금 굳혔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강민호 서장님. 그는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선생님 차례예요. 2010년 12월 사상경찰서장과 나눴던 이야기, 병원에서 깨어난 뒤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이후 15년 동안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숨김없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사상경찰서장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나서면 윗선까지 다 흔들린다. 그러면 내 가족 안전도 장담 못한다. 대신 우리가 너를 순직자로 올려줄게. 유족도 챙겨줄게. 너는 이 조직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라라고요. 그는 한번 눈을 감았다 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겁이 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름들, 제가 본 얼굴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나 하나 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괜히 키웠다가 가족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준호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바로 본인의 첫 번째 비겁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는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제 비겁함에 대한 변명에 불과했어요. 조사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게가 조금씩 정직한 말들로 채워지고 있는 느낌도 있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났다.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빌라 계단에는 누군가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났다. 수진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수진은 순간 몸을 굳혔다. 너무 낯익어 익숙한 그러나 오랜 시간 안 들리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검은 패딩을 입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 노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 박옥분, 82세, 부산 북구 화명동 주공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오면 되지 뭐가 어려워. 옥분이 툴툴거리듯 말했다. 부산역에서 수원역 오는 KTX 타면 금방이더만. 나도 이제 스마트폰 쓸 줄 알아. 검색해보니까 금방 가더라. 지훈이 방에서 나오다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움과 놀람이 섞인 표정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진짜 오셨어요? 그래, 진짜 왔다. 옥부는 캐리어를 거실 구석에 밀어넣고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숨을 고르는 모습에서 먼 길을 온 피로가 느껴졌다. 뉴스 봤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텔레비전에서 내 아들 이름 나오더라.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살아있었다고. 그거 보고 내가 잠이 오겠냐? 수지는 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다. 옥부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나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내가 장례 치른 아들이 15년 만에 살아서 인터뷰하고 있대. 세상이 미친 것 같지 않냐?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죄송해요.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알고 숨겼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지. 옥분이 고개를 저었다. 너 그 성격에 나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거 하나 믿고 살아왔어.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나도 죄가 많다. 내가 몇 년 전에 그러지 않았냐. 다시 사람 만나고 싶다고.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수지는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지훈이 대학 2학년쯤이었을 때 주말마다 서울 방향 버스를 타고 어디 다녀오는 일이 있었다. 그때 한번 재혼을 고민한다는 말을 꺼냈다가 큰 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민호 2번 죽이는 짓 하지 말라고. 순직한 사람 아내가 어떻게 딴 남자 손잡을 수 있냐고.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랬지. 그때는 내가 너무 당당하게 말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했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제일 미련하고 나쁜 말이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자기 무릎을 문질렀다. 내가 그때도 나한테 웃으면서 대답했잖아.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자신 없어요라고. 그 말 듣고 나는 내가 옳다고 착각했어.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네. 내 인생을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나 싶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그래요, 어머님. 저도 거기에 기대서 산 사람이에요. 순직한 남편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시선을 견뎌야 했을지 몰라서 그냥 그 말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 한 거예요. 알고 보니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믿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거니까.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아버지 지금 징계조사 받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 사건 다시 조사 들어가고 있고요. 검찰이랑 경찰 감찰팀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놈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데. 그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근데 그녀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 뉴스에 욕먹는 거 보면 가슴이 또 쿡쿡 쑤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비겁해. 수진이 옅게 웃었다. 어머님도 사람인데요, 뭐. 그런 마음 갖는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옥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네. 너 아버지 많이 미워하지?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 진짜 많이 미워요. 그래. 미워해도 돼. 미워하는 게 당연해. 근데 하나만 기억하자.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어. 내가 경찰이니까 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면 그게 제일 큰 벌이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보다는 덜 비겁했으면 좋겠어요. 옥분이 수진을 향해 몸을 조금 돌렸다. 수진아. 네. 나는 이제 민호를 내 아들로만 보지 않으려고 해. 남편으로, 아버지로는 이미 떨어진 사람이라고 인정해야겠지. 대신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면 늙은 엄마로서
한 번은 지켜볼 생각이야. 그게 벌인지 마지막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저도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한 번만 더 지켜볼까? 이번에도 도망치면 진짜 끝내고 한 번만 제대로 싸우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까 싶어요. 지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를 세웠다. 이번에는 어른들만 싸우게 두지 말자. 나도 같이 서보자. 2026년 2월 5일 오후 6시 수원서부경찰서 신임순경 대기실 텔레비전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차장 2010년 불법 도박장 단속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입건. 자막이 화면 아래로 지나갔다. 기자는 연이어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사상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A 총경은 불법 도박장 단속 과정에서 정보 유출과 보고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단속에 나갔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강민호 경위를 실제로는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순직 처리하고 이후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우는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옆에서 동기가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저 사람 진짜 걸렸네. 경찰 생활 30년 하면서 단 한 번도 구설 안 오른 사람이라고 소문났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상서장 할 때부터 승진 쭉쭉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요. 지우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리모컨을 잡고 볼륨만 조금 높였다. 화면 속에서 회색 정장을 입은 차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둘러싸여 있었다. 당시 불법 도박장 단속과 관련한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강민호 경위를 조직 내부에서 보호해왔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차장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당시에도 지금도 조직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속에도 조직과 시민이 있었다. 지우는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을 크게 한번 내쉬었다. 같은 시각 부산 남구 대연동의 작은 월세방에서는 민호가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대기 발령이 난 뒤 그는 관사에서 나와 월세 원룸으로 옮겨 지내고 있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싱크대 물더리 위에 놓인 그릇들, 벽 한쪽에 걸린 제복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뉴스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준호 검사였다. 네, 이 검사님. 뉴스 보셨죠? 봤어요. 차장 쪽에서 진술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기억의 착오다, 과장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요. 강 서장님 진술을 공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실 건가요?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서면 2010년 12월이랑 똑같아져요. 좋습니다. 이준호 검사가 말했다. 추가 자료 요청 들어간 거 곧 도착할 거예요. 당시 보고서 초안, 이메일 송수신 기록, 내부 메신저 로그, CCTV 백업 복구 작업이 쉽게 끝날 일은 아니지만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님, 네. 제가 이 일 시작하면서 제일 겁났던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 다칠까봐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두 번째고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제일 겁났던 건 중간에 제가 도망칠까봐였어요. 또다시 예전처럼. 근데 이번에는 안 도망치겠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서 이번에는 제가 선택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 들었는데
제가 물러나면 그게 진짜 죄 같아요. 이준호 검사가 짧게 웃었다. 내 아들이 좋은 경찰이 될 것 같네요.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복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았다. 곧 벗게 될 옷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수원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동대구 분기점을 지나며 버스 창밖을 내다볼 때 2010년 겨울의 국도 불빛과 2026년 고속도로 불빛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 도망치던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다. 2026년 3월 2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공원에는 봄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벚꽃은 아직 반만 피었지만 가지 끝마다 연분홍색이 맺혀 있었고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공기 속에 가볍게 퍼지고 있었다. 공원 한쪽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수진, 강민호, 강지훈. 징계 결과 나왔어요? 수진이 먼저 물었다. 민호는 짧게 웃었다. 나왔어. 정직 6개월에 이후 명예퇴직 권고. 그래도 파면은 아니었네. 수진이 말했다. 나는 솔직히 파면까지 갈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내부에서는 내가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다는 걸 조금 감안한 것 같아. 어쨌든 경찰증은 반납해야 해. 1990년 3월에 임용돼서 2026년 3월에 끝나는 거니까 딱 36년이네. 지훈이 입가를 실룩였다. 충분히 오래 살았네요, 경찰로. 그만큼 죄도 많이 지었겠지. 민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보고서에 눈 감은 적도 많고 조직 핑계로 사람들한테 차갑게 군 적도 많고 그 중에 제일 큰 죄는 가족한테서 도망친 거고. 수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한 번은 제대로 싸웠네. 그거 하나는 인정해 줄게. 민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제부터 시작인데. 수지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응수했지만 눈빛만큼은 처음 만났던 대기실에 얼어붙은 눈빛과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이름 추모비에서 지워진다는 소식 들었어요? 지훈이 물었다. 응.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순직 경찰 추모비에서 조만간 내 이름 내려간대. 그 자리에는 다른 이름이 새겨지겠지. 섭섭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섭섭해. 솔직히 말하면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동안 너랑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추모비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그래도 우리 집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집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너희를 더 묶어둔 족쇄였던 것 같아. 지금은 이름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위로는 거기에 있던 이름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손님 상대하면서 버틴 시간,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 시선 견디면서 살았던 시간, 그게 우리 위로였죠. 이제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위로고요. 그 말을 들은 수지는 조용히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왼손으로는 아들의 손을, 오른손으로는 남편의 손을. 세 사람의 손이 벤치 위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민호 씨. 수진이 오랜만에 존댓말을 섞어 불렀다. 응. 당장 같이 살자는 소리는 못하겠어요. 나도 아직 마음 정리가 다 된 건 아니라서.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이 집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게요. 언젠가 내가 사람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조금은 열어둘게요.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 대신 조건 하나 있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혹시라도 또 거짓말하거나
우리를 핑계로 도망치려는 기운 보이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그때는 내가 먼저 문 닫아요. 알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알겠어. 이번에는 도망 안 갈게. 지훈이 옆에서 웃었다. 어머니, 그날 제가 증인으로 옆에 있을게요. 혹시 아버지가 또 도망가려고 하면 제가 먼저 잡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 집은 이제 누구 한 사람 체면으로 버티는 집 아니야. 셋이 같이 버티는 집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공원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어머니,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이런 거요. 수지는 잠시 고민했다. 그냥 이렇게 말하려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은 한번 무너졌던 집이라고. 남편이 죽었다고 믿고 산 15년이 알고 보니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세월이었다고. 그래서 그 거짓을 덮어두고 살면 앞으로 15년도 거짓이 될 것 같아서 이제라도 진실 꺼내 본 집이라고. 그녀는 이어 말했다. 늦게 돌아온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한 집이라고. 대신 이번에는 같이 지켜보면서 간다고. 민호와 지우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멀리 놀이터에서 아이들 몇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나무 기둥 뒤에 숨은 아이가 친구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숨는다고 해서 결국 안 들키는 건 아니지.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숨을 거면 제대로 숨던가. 안 숨을 거면 제대로 서 있던가.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류동 골목에는 여전히 예전처럼 편의점 불빛이 켜져 있었다. 수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그녀가 뒤에 서 있는 민호에게 말했다. 오늘은 밥 한 그릇 정도는 먹고 가요. 잔소리는 나중에 따로 하고.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다. 지우는 현관에서 둘을 바라보다가 슬리퍼를 하나 더 꺼내 놓았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모두 앞에서 나타난 날부터 이 집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 시간은 여전히 삐걱거리겠지만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붙잡고 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게 되는 날이 오면 수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기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고 남은 사람들도 용기를 내야 해요. 우리 집은 그냥 그걸 같이 해본 집이에요. 그 말이면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운은 충분히 전해질 것이다.